그 뭐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냥 주마간산격으로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로만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꼭 요거는 좀 봐주라 하는 대목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입니다. 지구. 이게 밑에 보면 아폴로 17호 1972년 12월 7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시죠? 뒷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혹시 저 써놨네. 블루마블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저희가 우리 손으로 가장 온전하게 찍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의 사진입니다. 7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50년 돼 갑니까?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을 객관적으로 본 최초의 사진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우리 땅이 엄청나게 넓고 사막은 노란색이고 숲은 녹색이고 바다는 파란색이고 뭐 이럴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전체가 다 파란색입니다. 지구 바다가 3분의 2니까. 이 행성에서 우리가 삽니다. 인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70억. 70억 명이 이 안에서 아둥바둥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 행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게 오늘 제 소위 강의의 주제입니다. 이 행성이 어디에 속해 있나? 죄송합니다. 지구여행 하시는 걸로. 이 그림은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우주의 상상도입니다. 현실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시공간의 개념을 붙여놓은 겁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가 여기쯤 있겠죠. 여기는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의 얘기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팽창했다고 하는 개념도입니다. 우주의 역사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137억 년 됐답니다. 어떻게 알아? 네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처음 시작할 때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합니까? 빅뱅으로. 빅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냥 주장이지.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대로 태어났지.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지 무슨 빅뱅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종교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 얘기니까 쟤 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쟤는 무신론자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고 빛이 있었다고 창세기에 나오는데 과학은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빅뱅 이전의 우주는 그러면 존재했느냐? 과학은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현재는 무슨 논의를 하냐면 우주가 이게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 여러 개의 우주가 있을지도 몰라. 그게 다중우주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여러 종류의 우주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그 중에 하나. 야, 그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지? 과학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은 압니다. 동방신기도 있었고 핑클도 있었고 SES도 있었고 이 빅뱅이 이렇게 쭉 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빅뱅 이후에 38만 년 후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 2억 년쯤 더 흐르고 나서 별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10억 년쯤 지나면서 그 별의 무리들이 은하를 이룹니다. 그 은하들이 쭉 펼쳐져 나와서 여기까지 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이름이 뭡니까?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우리 은하 안에 우리 태양계가 있죠. 태양의 별, 그걸 항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과 같은 항성이 몇 개쯤 됩니까? 생각의 크기를 키워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과 같은 항성이 1000억 개쯤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만 그렇습니다. 그런 은하가 또 1000억 개쯤 있습니다. 그게 전체의 우주입니다. 우리의 별은 어떻게 태어났냐? 지금으로부터 50억 년 전에 초신성의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폭발 후에 그 잔해들이 5억 년 후에 다시 중력작용으로 다시 모입니다. 그게 46억 년 전에 태양이 됩니다. 우리는 그 태양의 부스럭이죠. 그 부스럭입니다. 태양계 내에 태양의 비중이 99.84%입니다. 0.16%로 우리가 외웠죠. 태양에서부터 가까운 행성의 이름. 그거 할 수 없이 시험 보려고 외웠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까지 외웠다가 명은 아니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 행성이 0.16%를 차지하는데 목성과 토성이 태반입니다. 크죠? 우리는 작은데 이게 기적과 같은 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직 이론적으로는 생물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생명체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 행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 행성 속에서 살아갈 거냐. 저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구 행성이 영속해서 있는 그 동안만큼은 우리 인류가 나는 죽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이 우리가 축적한 찬란한 문명과 이 지구 행성이라고 하는 기적 같은 별이 영속해서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았냐? 그 기간이. 우리의 태양이 있는 동안은 지구도 삽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태양은 100억 살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크기의 태양은 46억 살 살았습니다. 앞으로 50억 살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죽겠지만 그동안 물려받은 저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켜켜이 쌓인 DNA가 계속 다음 세대로 옮겨갈 텐데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50억 살쯤 더 살다가 죽습니다. 태양도 죽습니다. 연탄재처럼 꺼질 텐데 그 순간에 우리 문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을 것이므로 언젠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은 못 갑니다. 어떻게 할 거냐. 서론이 길었죠. 물 조금만. 갑니다. 이게 46억 살 된 지구 행성을 24시간이라고 치환했을 때의 지구 행성의 변화입니다. 어렵죠? 이게 지구과학의 얘기이기도 하고 생물학의 얘기이기도 하고 인류학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구는요, 46억 년 전에 태어나서 대략 8억 년에서 10억 년 동안에는 생물이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초로 대략 8억 년쯤 전에 최초의 단세포의 생명체가 생깁니다. 어떻게?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체가 최초로 생겼다는 사실은 화석에 흔적이 남아있으므로 그것은 압니다. 어떻게 생겼냐? 3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왔다, 지하 열수구에서 여러 가지 화학작용으로 생겼다, 번개 맞아가지고 생겼다, 뭐 등등의 학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생겼습니다. 과학의 진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그 김진태처럼 증명된 역사까지 막 뒤집으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5.18에 북한군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광주의 시민들이 항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증명된 것까지도 북한군이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과학은.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요때 처음으로 미생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미생물이 다세포로 진화하는데 대략 한 20억 년쯤 걸립니다. 요때 기간이 가장 긴 기간입니다.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생략합니다. 요 기간을 지나서 공룡이 나타나는 시기는 요때쯤 됩니다. 24시간으로 치면 밤 10시가 넘어서 공룡이 나타납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으로부터 대략 5억 년 전에 처음으로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나타나는 시기는 대략 3억 년쯤 전입니다. 4억 년쯤 전에 나무가 나타납니다. 플랑크톤이 급작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도 대략 4억 년쯤 전입니다. 그게 어떤 흔적을 남겼냐? 그 무렵에는요, 나무가 죽질 않았습니다. 죽어도 썩질 않았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쌓여서 석탄이 됩니다. 플랑크톤이 지하로 들어가서 석유가 됩니다. 그게 3억 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룡의 시대가 오고 포유류의 시대가 옵니다. 6,800만 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대는요, 20만 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명 시대는 10,000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세계사와 국사를 배우는데 세계사의 시작 시점이 대략 10,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 전체의 문명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문자를 만들고 그 단계부터 배웁니다. 전체는 언제 배우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전체를 배울 수 있는 학문이 현재 없습니다. 과학사에서 일부 가르칩니다. 우리 문명의 시작은요, 지구의 역사 시작부터 봐야 합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의 시작부터 봐야 우리의 본 모습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안 가르치냐? 1800년부터 분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분업의 역사가 학문도 분업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 가르치는 사람 따로 있고 생물학 따로 있고 지구과학 따로 있고 화학, 물리학, 인류학, 경제학 이걸 다 따로따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국영수를 주로 배웁니다. 나머지 학문은 그냥 차별받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학년기 때 우주의 시험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른 채 공무원 9급 시험을 봅니다. 공무원 9급 시험에도 이것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10분의 1도) 못했는데 반이 지나가 버려요. 우리 인간이요. 그래서 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을 놓고 보더라도 지구를 24시간으로 치환하면 밤 11시 59분 58초쯤 태어납니다.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이라고 치환하면 우리는 2초 전에 태어나는 겁니다. 제 종소리 나기 2초 전에 태어난 우리 인류가 지구 전체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사람들 위주로 합니다. 지구가 견딜 수 있을까? 오늘 특강은 요거만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계 대통령이 될 뻔했던,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뻔했던
엘고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시작 지점이 60만 년 전이고요. 60만 년 동안 남극의 빙하를 드릴로 뚫어가지고 남극의 빙하에 켜켜이 쌓여있던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온도를 비교한 겁니다. 이게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구의 온도 그래프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온도도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60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280ppm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부터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 시점이 산업혁명 시점. 3억 년 전에 쌓아놨던 석탄과 석유를 우리 인류가 200년 전에 발견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매년 1ppm씩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2ppm씩 올라갑니다. 최근에는 3ppm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 400ppm을 넘었습니다. 지구의 온도도 1도쯤 올라갔습니다. 1도가 올라가면 생명체의 10%가 멸종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2도 올라가면 북극곰이 얼마 전에 마을을 습격했다는데 2도 올라가면 북극곰이 멸종합니다. 북극의 얼음이 한여름에는 이제 더 이상 얼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있습니다. 3도 올라가면 지구상의 생명체의 50%가 멸종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와 같은 문명의 방식을 계속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지점입니다. 4도 올라가면요. 사실상 이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지구시간은 얘기했고 대략 5억 년 전에 생물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5번의 멸종기가 있었습니다. 멸종은 참고로 그 시기에 전체 생명종의 70% 이상이 멸종하는 것을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5번의 대멸종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멸종이 공룡이 멸종한 거였어요. 멸종기의 특징은 그 시기에 최상위 포식자가 멸종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6번째 멸종기로 가고 있습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도 팩트에 가깝습니다. 6번째 멸종기의 최상위 포식자는 사람입니다. 5번째 멸종이 있기 전에 최고의 포식자는 공룡이었습니다. 공룡이 멸종하게 된 거는요. 6,800만 년 전에 멕시코만 옆에 유카탄 반도에 지름 10km 정도 되는 운석이 떨어져서 핵겨울이 와가지고 멸종했습니다. 공룡은 그런 운석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멸종할 거라고 하는 운명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졸지에 갑자기 추워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워지는 시기가 100만 년 걸립니다. 100만 년.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200년 전에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과 석유를 갖다 쓰면서 지구의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공룡의 멸종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당장 내 월급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지. 나는 집을 샀는데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결혼할 수 있을까? 집을 살 수 있을까? 서울의 집값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재산세를 좀 더 내더라도 집을 사는 게 중요하지. 어려워? 그럼 로또라도 사야지. 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스카이 캐슬? 그거 참 그래도 내 자식도 저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에 관심이 더 많죠. 지구의 운명은
내가 고민 안 해도 되지. 그건 대통령이나 고민하면 되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까이 봐서도 이렇습니다. 요것만 해도 한 2시간 해야 됩니다만 최근에 100년사의 시대 구분을 하면 그렇습니다. 2번의 세계전쟁이 있었습니다. 세계전쟁이 끝나고 유럽 대륙 전체를 포함해서 땅덩어리의 절반 이상이 공산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변신합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지 싶어서 세금을 더 걷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로 안 넘어가려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를 막 깝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그걸 복지국가 시대라고 합니다. 그 무렵에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얼마였냐? 1,000만 원을 벌면 710만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최고소득자가. 레이건 전까지 얘기입니다. 레이건이 딱 집권하고 나서요. 아유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 이젠 정부가 일을 그만해. 시장이 해야지. 1980년대부터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부도의 날 그 영화처럼 97년부터 소위 그 모든 권한을 시장에 넘깁니다. 세계의 추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게 2008년까지 옵니다. 그렇게 시장에 맡겼더니요. 시장이 잘 될 것 같은데 시장은 특성상 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 그렇게 해놨더니 세계의 모든 부가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이나 현대나 이 5대 재벌 그룹 세계로 보면 마찬가지로 1%, 0.1% 심지어 0.01%의 사람과 그 기업에게 부가 독점됩니다. 그러니까 1대 99의 사회가 오는 거죠.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구도였어요. 지금은요. 0.01%대 나머지의 문제가 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숙제.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요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크게 보면 2가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아까 쭉 설명했던 것처럼 기후변화가 가장 근본적이고 긴 얘기인데 잘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2000년이 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설마 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를 최근에서 느낍니다. 그 전에 큰 문제는 뭐였냐? 신자유주의가 오면서 세계적 차원의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여기에 2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죠. 그리고 유럽은 되게 분권형 국가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중앙 집권형 국가였죠. 권력이 중앙에 모여있고 수도권에 모여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거냐 이게 이제 숙제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공존의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아까 그 그래프하고 요거 하나만 외우면 오늘 특강은 끝입니다. 저는 역할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만 모두가 생각의 크기는 같거나 혹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 이거는 뭐 엘고나 혹은 뭐 국가 지도자나 혹은 무슨 환경부 장관이나 산업부 장관이 고민하면 되고 나는 동네에서 쓰레기나 잘 치우면 되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지구, 거기에 6번째 멸종으로 가고 있는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7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70억 명을요, 가로 2km, 세로 2km, 깊이 2km라고 하는 큰 푸대자를 만들면 이게 다 들어갑니다.
70억 명이 가로 세로 깊이 2km짜리 봉투를 만들면 그만큼 봉투를 만들어서 개미를 집어넣으면요. 개미도 딱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랑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차이가 많을 것 같죠. DNA가 똑같습니다. 참고로 침팬치랑 우리가 2% 다릅니다. 오랑우탕하고는 3% 다릅니다. 우리 인류는 단일종입니다. DNA상.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개미는요. DNA가 수백만 개가 다릅니다. 우리 인류가 이 지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구촌 차원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민족국가 단위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마을 단위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자기가 태어난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애향심이라고 합니다. 한일전만 하면 갑자기 없던 애국심이 막 생깁니다. 동네에서는 뭐 삼성이 무슨 나쁜 짓을 하면 좀 저러면 돼. 하지만 해외에만 나가면 왠지 삼성 광고만 봐도 좀 흐뭇하고 현대자동차 광고만 봐도 좀 흐뭇합니다. 애국심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식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구심을 가져야 돼요. 애구심을 한글로 써놨더니 영등포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줄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무한히 커서 내가 안 사랑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디 파리라도 가려고 치면 비행기를 한 10시간, 11시간 타야 됩니다. 아이고 퍼스트 클래스 타면 좋을 텐데 돈 들고 이코노미 타고 가려면 아이고 비행기 좌석도 좁고 창측에 앉으면 좀 다행인데 가운데 껴 앉으면 옆에 사람 코골지어 잠자고 있는데 나올 수도 없고 화장실도 못 가겠고 그렇게 파리까지 갑니다. 굉장히 넓은 것 같지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달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2초 걸립니다. 태양까지 가려면 8분 20초 걸립니다. 그 행성 잘 살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행성이 70억 명이 다 지금과 같은 문명과 행태로 가면 멸종합니다. 마을에서 어떻게 할 거냐? 70억 인류가 모두 다 이 지구 행성이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 대하여 동의하면 우리가 마을에서 해야 될 일도 달라집니다. 한 10분만 더 할까요? 애구심 가져보시겠습니까? 오늘 공부 끝입니다. 노원에서 제가 했던 얘기 잠깐 소개하고 제가 요 관련된 것을 작년 그러니까 구청장 막 마칠 무렵에 책으로 한 권 펴낸 게 있습니다. 공존의 시대라는 책으로 했는데 제가 나중에 우리 구청장님 편에 그 책을 몇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청장님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네. 그 안에 다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마을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저는 그 핵심 키워드가 공동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 후에 신자유주의가 오기 전까지를 복지국가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세상을 주도했던 것은 정부였습니다. 행정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영등포구청이죠. 80년대부터 2008년까지는요. 아이고 정부가 너무 비대해. 좀 줄여봐. 시장에 좀 맡겨.
라고 할 때의 키워드는 시장이었어요. 2008년에 이렇게 놨더니 세계 금융위기가 옵니다. 아이고 이제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시 케인즈주의로 돌아가? 다시 정부 주도로 돌아가? 그건 아닌 것 같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정부, 시장, 시민 모두가 다 새로운 관점에서 함께 더불어 뭘 해봐야 되지 않아? 이게 공동체죠. 우리가 마을에서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지구 전체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식, 그걸 우리가 곳곳에서 어떻게 만들 거냐. 총무과는, 교육지원과는, 마을 이름 다 다르겠죠. 무슨 교통행정과는, 각 동주민센터는 곳곳에서 각각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거냐. 우리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유감스럽게도 국가부도의 날 이후에 대한민국이 그전에는 개나 두레 방식으로 굉장히 공동체성이 높았습니다. 농촌에 있을 때 서울로 수도권으로 산업지로 옮겨오면서 그 공동체성이 파괴가 급속도로 됩니다. 그 파괴될 무렵에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옵니다. 굉장히 개인화, 이기주의화, 물신화 됩니다. 그 무렵에 경제격차가 커지니까 나만, 우리 자식만 잘 살아야 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를 들이면서 이기심이 가득한 개개인이 모여있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을에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마을 단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할 거냐. 그 이기심이 걷어져야 마을이 보이고 나라가 보이고 지구 행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동네에서 인사하기부터 했습니다. 1년에 하나씩. 그 다음에 복지재단을 만들고 마을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복지 시스템을 짰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알아서 다 뭐 파일에 어디 띄워놓으시면 알아서 메모 안 하셔도 마을이 학교다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 일을 할 때만 해도 마을이 학교다는 고유명사였어요. 요즘은 다 보통명사로 씁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유행을 하게 됐죠. 세월호가 있던 때 소위 자살 예방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구민의 인식을 지구 행성 차원으로 높이는 사업도 했습니다. 잘 놀고 운동하는 것도 공동체성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이 배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입니다. 5분 남았네요. 행복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노원구제가 아니라 영국제 얘기입니다. 영국의 슬로우라고 하는 마을에서 영국의 BBC 방송과 영국의 긍정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합니다. 슬로우라는 마을이 굉장히 음습한 마을인데 그 음습한 마을에서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10가지를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했더니요, 그 마을이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행복해졌다는 것. 이거를 대표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탄. GNP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왕정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부탄의 왕과 그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야, 부탄 우리나라는 매우 행복한 나라야. 그리고 그 지수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행복은 주관성입니다만 그 주관성도 훈련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마음가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종교 집단이죠, 사실은. 자살 예방 사업을 노원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자살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원구 모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자살률을 낮춰보라고 합니다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란 일이라고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자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우리 통장님들을 복지 도우미로 바꿨습니다. 영등포구는 통장님 수당을 얼마나 주는지 모릅니다만 노원구는 복지수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월 10,000원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10,000원 추가로 주고 일은 2배로 시켰습니다. 10,000원 더 주고. 세계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주는 노원구라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대가로 복지 도우미 역할을 하게 합니다. 14,000명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소위 자살 우울 테스트를 우울증 테스트라고 표현 안 합니다. 마음 건강 무슨 점검표 이런 이름으로 시킵니다. 평가합니다. 그 중에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직접 돌봅니다. 종교단체 등등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청에 심폐소생술 교육장 만듭니다. 옛날에는 이게 119만 했던 일입니다. 요즘은 자치단체별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참 많이 있는데 혹시 영등포구도 합니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홍단위 복지여보 사업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 통장 복지도우미도 그렇고요. 저희는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재단에 1,000원부터 10만 원 내시는 분도 있고 1억을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재단은 운영의 기준이 운영자의 월급은 구청이 주고 구민들이 내는 소위 그 기부금은 전액 다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시스템을 짜뒀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뭐랄까요 예산 지원도 법의 규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뭔가 좀 도움은 주고 싶은데 도움을 못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틈새를 우리 구민들이 낸 지원금으로 다 도왔습니다. 1년에 한 15억 정도 그 물품 포함해서 거칩니다. 잘 나누면 좋겠죠. 치매국가 책임제도 대통령이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신데 그 발표를 노원구에 와서 합니다. 왜? 노원구가 제일 잘 돼 있다고 해가지고 합니다. 금연사업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노원구는 굉장히 길쭉한 도시입니다. 동일로 의정부서부터 저기 태릉까지인데 8.3km 구간을 전부 다 막았습니다. 담배 피면 벌금 내 이렇게. 대신 끊으면 30만 원 줄게 했더니요. 일단 벌금 걷기가 좀 쉽습니다. 아니 왜 나 담배 폈다고 돈까지 걷어. 가뜩이나 담배값 비싸 죽겠는데 라고 할 때 죄송합니다. 끊으시면 돈 드립니다. 그래서 남성 흡연율이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가 여성 흡연자는 와서 신고를 안 합니다. 남자들만 와서 합니다. 생활임금제도 이게 대통령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대통령을 굉장히 어렵게도 했습니다. 노원구하고 성북구가 생활임금 제도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생겨서 우리 당이 이걸 전체에 당론화합니다. 전국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해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지난번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했습니다. 생활임금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했는데 이게 영국하고 미국 모델입니다. 유럽의 대륙 국가는 임금 격차가 작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세게 했던 미국, 영국 이런 나라가 임금 격차가 큽니다.
이 임금 격차가 큰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유럽의 대륙 국가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격차가 커서 생활임금을 일종의 등대로 해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일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지금 많이 격차가 줄었죠. 그런데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동네에 음식점하는 사장님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고 오히려 일부러 이제 잘라내는 문제가 생겨서 지금 요즘 좀 고충을 겪고 있죠. 비정규직화 문제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한 600만 명 정도의 정규직화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등포에도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보험 문제도 있고요. 룸쉐어링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이 학교다 사업도 있고요. 제가 노원구에 임기 8년 동안 공공건축물을 98개를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지었는데 그 여러 가지 것을 했습니다만 특히 마을에 소위 작은 교육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을 단위의 우주학교도 만들었고요. 365일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나비정원도 만들었고 과학관도 유치했고 수학을 전문으로 하는 수학교육관도 하나 만들었어요. 어디다 그거를 다. 근데 열심히 찾아보면 땅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우리 최영일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재건축할 때요. 반드시 그 인센티브로 땅을 확보하거나 건물을 확보하거나 어디 공장 나갔다고 그러면 그거 그냥 아파트 짓지 말고 어떻게든 당장 돈이 들더라도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선 그게 중요합니다. 땅을 어떻게 확보하냐. 참고로 서울시나 중앙정부는요. 무슨 건물을 짓거나 유치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땅값은 안 대줍니다. 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노원구 지도인데 지금은 좀 더 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의 공동체성을 확보하고 마을 주민들이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행정지도를 한번 그려서 점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옛날에는 돌잔치 하면 집으로 갔습니다. 결혼식 뒤풀이도 집에 가서 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잘 안 합니다. 마을에서 합니다. 마을에 애부터 어른들까지 소위 마을 잔치나 여러 가지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정답이 없는데 세계적인 상황들을 쭉 보니까요. 최소한 인구 3,000명 혹은 조금 넓게 보면 5,000명의 하나 정도씩은 그 동네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이 마을 도서관일 수도 있고 동주민센터일 수도 있고 복지관일 수도 있습니다. 덤바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아마존에 가서 마을 남아있는 마을 공동체 원시 공동체를 쭉 봤더니 아무리 커져도 150명을 안 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제로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공동체성, 가족을 넘어선 그 다음 마을 단위의 공동체성은 150명을 안 넘습니다. 페이스북에 친구가 5,000명 있고 트위터 팔로우가 뭐 수십만 명이 돼도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친한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을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어디서 어떻게 모여서 책을 읽고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내가 직장에서 잘릴 것 같은데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숙제입니다. 지구를 걱정하는데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미국에서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주택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도 오시고 엊그제도 KBS 뉴스에 나오고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여름에는 26도, 겨울에는 20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을 구청 단위로 지은 첫사례 그렇습니다. 세종시에서 지금 스마트시티 한다는데 그 스마트시티의 표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요, 줄서기 경쟁을 합니다. 국영수를 외웁니다. 그러지 마라. 어떻게 하면 협동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배워보라. 협동형 놀이시설을 만들어줬습니다. 나무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줬습니다. 일반 주택에 경찰과 같이 여러 가지 범죄를 죄로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만들었는데 노원구가 서울에서 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은 동네가 됐습니다. 지역화폐도 만들었습니다. 요거 만들 때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요거 만들 때 그 무렵에 대한민국이 비트코인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할 지점입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그 소위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한다고 당시 투자했던 젊은 사람들이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무렵에 가장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를 농원에 만들었습니다. 가상화폐는 그야말로 가상화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볼까 하는데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양반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의뢰를 받아서 연구를 합니다. GDP, 우리가 하는 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기준. GDP는 경제를 제대로 측정하느냐? 아니다. 뭐가 빠졌냐? 자원봉사하는 것, 여성이 가사노동하는 것, 기부하는 것, 이런 건 GDP에 안 잡힙니다. GDP에 잡히게 할 수 있을까를 노원에서 실험했습니다. 자원봉사하면 700노원을 줍니다.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10%를 가상화폐로 돌려줍니다. 물물 교환할 때 소위 재활용 센터에 물건 기부하면 우리가 보통 공짜로 줍니다. 재활용 센터에 기부할 때 판매액의 10%를 가상화폐로 적립해 줬습니다. 그 가상화폐를 어디다 쓰느냐? 동주민센터에 문화 프로그램 할 때 가상화폐로 30%를 받습니다. 공영 주차장의 20%를 가상화폐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세계 최초 모델. 요 모델을 장착하는데 4천만 원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혁신할 거냐. 혁신은요, 절대로 풍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등포구청 예산이 6천억이고 38만 명이라는데요. 참고로 노원구가 55만에 예산 규모가 8천억이 좀 넘었습니다. 노원구가 재정 자립도가 꼴찌입니다. 수급권자가 가장 많고요. 장애인도 가장 많고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돈 타령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서울시장한테만 죽는 소리는 좀 했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절박함, 세상을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그런데 혁신은 어디서 생기냐면요. 부서와 부서 사이에 비어있는 틈새에서 생깁니다. 경찰서와 구청 간의 틈새에서 생깁니다. 보건소, 노원구 보건소와 노원구 소방서 간의 틈새에서 생깁니다. 그 틈새를 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 가운데 혁신의 모델들이 생깁니다. 자살 예방 사업이 그렇고요. 심폐소생술 사업이 그렇습니다. 범죄 제로화 사업은 경찰 일 같지만 구청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원래 119 사업입니다. 구청이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독점하는 순간 배탈 납니다. 서로에게 공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 가치, 속도 이걸 맞춰야 합니다.
구청장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내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천천히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구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요, 행정의 모든 얘기가 결국은 외교, 안보, 국방을 빼놓고는 다 깔때기처럼 구청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 구청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가치와 방향이 맞으면요, 그 안에서 무한한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식구들이 그 무한한 힘의 주체들이십니다. 지구나 우주를 생각하면 허무해질 것 같죠. 그런데 그 행성이요, 진짜로 곱씹어 볼수록 기적 같은 행성이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그 기적 같은 행성에서 살아있는 것만 자체로 행복일 수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행성을 어떻게 더 그 문명을 찬란하게 하면서도 우리 인간과 다른 모든 생명체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까? 가 어쩌면 내가 7급에서 6급 승진하고 5급 승진하고 뭔가 재수 좋게 투기를 잘해가지고 내 집값이 좀 더 뛰고 안 뛰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 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의 가치를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하여 여기 있는 식구들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길게 써서 미안합니다.